쪽으로 올라가는 거. 이게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슐린 저항성은 고혈압을 수반하고 고지혈증을 수반하고 비만을 수반하고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물쇠가 고장이 나서 인슐린 생산이 안 된 걸로 우리 몸이 느끼면은 계속 포도당이 생산이 안 된 줄 알고 뇌에서는 계속 먹어라 먹어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비만이 오죠. 비만이 오고, 또 얘네들이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이 쓰여야 되는데 포도당이 안 쓰이니까 우리 몸에서 비상상태가 발동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저장된 지방을 자꾸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동원을 합니다. 그럼 간에서 지방을 자꾸 분리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혈액으로 보냅니다. 혈액의 지방의 농도가 높아지는 걸 뭐라 그래요?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지혈증은 혈액이 딱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래서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면 뭐가 오죠? 고혈압이 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비만과 고지혈증과 고혈압과 이게 다 같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주지 않는 치료는 당뇨를 치료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또 비만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없고 고혈압이든 고지혈증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말하는 대사성 증후군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저항성 먼저 개선시켜야 된다. 다른 말로는 세포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 자물쇠를 잘 고쳐야만, 그리고 아주 망가진 거는 빨리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망가진 수용체는 빨리 우리 몸 밖으로 보내고 새로운 수용체가 나게 하든지 자물쇠를 잘 고쳐서 열쇠가 잘 맞게 이렇게 해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몸에 인슐린이 이렇게 글루코스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이렇게 들어가려면 인슐린이 이렇게 잘 맞아야 되는데 인슐린이 열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맞았을 때 여기 몸에 인슐린 리셉터가 인슐린 수용체입니다. 다른 말로 아까 제가 자물쇠라고 했죠. 이게 망가지고 이걸 개선시키지 않으면 당뇨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당뇨 환자들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먹죠. 이형 당뇨. 자, 정상적인 사람은 하루에 인슐린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요? 20아유. 근데 어떤 원인이 돼서 이게 췌장에서 만든다 그러면, 근데 어떤 원인으로 해서 아까 뭐예요?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생산이 잘 안 돼. 인슐린이 어느 정도 망가졌어. 그러면 뭐 내가 10단위밖에 못 만든다, 그러면 15단위밖에 못 만든다, 5단위밖에 못 만든다, 이럴 때는 먹는 경구용 부작용이 많은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죠. 경구용 혈당 강화제라는 걸 먹어서 췌장을 쥐어짜면 이렇게 만들던 애들이 이렇게 만들도록 하는 게 경구용 혈당 강화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먹는 인슐린이 아니고 췌장을 쥐어짜서 췌장을 빨리 망가뜨리게 할 수 있어요. 되게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7년에서 10년 정도 복용을 하면 췌장이 망가진다고 얘기합니다.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인슐린 통을 달고 다녀. 맞습니다. 인슐린 펌프를 달고 다니거나, 인슐린 펌프를 달고 다니면 목욕할 때는 그거 빼야 되고 뭐 소독해야 되고 거기다 인슐린 항상 채워넣어야 되고, 또 이게 인슐린 약도 좀 삑삑 소리 나고 이게 뭐 600만 불 사놔야 될 것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후에 근데 최수정 박사님 검때 당뇨 기계를 개발하신 분인데 그분은 초기에부터 그거를 달라고 자꾸 고지를 하시는데 그건 별로 바람이 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 경구용 혈당 강화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쥐어짜서 췌장이 더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경구용 혈당 강화제가 하는 일이고요. 또 한 가지 약은 기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걸 좀 늦춰주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구용 혈당 강화제가 잘 안 듣는 사람은 이제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거를 늦춰주는 약까지 같이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찌됐든 문제는 당뇨병 경구용 혈당 강화제 약들이 독성이 심하다는 거예요. 췌장을 자극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액토스 같은 거는 오래 먹었더니 방광암이 안 먹은 사람보다 40% 이상 높아지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다케다라는 일본의 유명한 제약회사입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리는 약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위험 경고를 냈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한참 있다 보니까 먹었던 사람들이 방광암이 잘 걸리더라고. 자,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아반디아라는 약이 또 글락소스미스크라인이라는 세계에서 다케다 글락소스미스크라인이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제약회사입니다. 글로벌 제약회사인데 액토스도 심장발작, 그다음에 뇌졸중, 그다음에 방광암 위험 이런 게 있죠. 근데 그 같은 계열의 약인 아반디아도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2005년 6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의사들이 뭐 아마릴, 액토스 이런 약에서 아반디아로 처방을 한 70%가 의사들이 바꿨어요. 근데 미국도 이제 아반디아라는 약으로 거의 대부분이 바뀌었어요. 효과가 좋다 그래요. 근데 막 심장 마비가 일어나고 심근경색이 생기고 관상동맥 질환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약을 중단시켰습니다. FDA에서. 근데 하여튼 1년 후에 우리나라도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약은 없어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약들이 문제가 생기냐는 얘기죠. 약은 생체 활성을 억제시키는 게 약입니다. 제가 뭐 약장사를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하여튼 뭐 감기 걸렸을 때 콘택 600이나 지르텍, 뭐 액티피드, 뭐 팜피린 A 이런 약들이 대부분이 항히스타민제가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콧물이 나오거나 재채기가 나오거나 이런 건 우리 몸의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에 있는 히스타민이 유리되면 콧물도 나오고 재채기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귀찮으니까 액티피드나 콘택 600, 지르텍 이런 걸 먹으면 따끔치죠. 이게 생체 활성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해서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는 힘. 지금 내가 정상인데 아파.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항상성이 나쁜 사람, 다른 말로는 면역이 낮은 사람, 항체가 별로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같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주일 가는데 항상성이 좋은 사람, 다른 말로는 면역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루 만에 낫어요. 그걸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해하시면. 이 항상성은 팬티가 새 팬티다. 그래서 고무줄이 안 늘어난다. 안 늘어진 팬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팬티도 오래 쓰면 팬티가 늘어나죠. 그리고 고무줄을 바꾸든지 팬티를 바꿔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몸에서 고무줄같이 늘어져 버린 게 항상성이 떨어지고 이거는 나이가 들면 할 수 없이 항상성이 떨어지는데 이건 나이하고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우리 몸은 그냥 있으면은 감기가 일주일 가는데 병원에 가면 7일 만에 낫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 근데 약은 이렇게 약화사고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의료사고, 입원한 환자들이 죽은 그 순위를 봤더니 사망원이 4위가 약화사고더라고요. 약을 잘못 줘가지고. 약을 섞어줬거나 사람을 바꿔줬거나 또는 약국에서 약을 잘못 올려보냈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이것도 출처는 여기 보시면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미국 의학협회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통계를 우리나라는 잘 안 내놓죠.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약화사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약이 왜 경우용 이런 약들이 문제가 생기고 특히 경우용 혈당강화제가 문제가 생기냐? 자, 독일의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1957년도에 독일에서 개발이 돼서 입덧 치료제, 입덧 완화제로 굉장히 많은 임산부들이 먹었는데 그 애들이 기형아가 이렇게 생기더라는 얘기죠. 팔다리가 없는 애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몇십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그 엄마들이 전부가 다 탈리도마이드라는 입덧 완화제를 먹었더라. 근데 제약회사가 인정했을까요? 인정을 안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브루네탈사라는 독일 제약회사가 50년 지난 다음에 사과를 했습니다. 50년 지난. 왜 안 했을까요? 우리는 동물 실험도 있고 독성 실험도 있고 사람 임상 시험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그 약이 원인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약도 100% 합성된 화학약입니다. 천연에 의한 게 아닌 합성된 화학약품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쌍둥이 화합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말로는 키랄규조라고 얘기합니다. 쌍둥이 화합물이 인간이 만들면 똑같은 분자식은 똑같은데 여기 분자식 똑같죠? 좌우로 바뀐 것밖에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L폼 또는 D폼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전혀 다른 성질을 나타내더라. 무슨 얘기냐면 조물주가 만든 거하고 사람이 만든 거하고는 이 반쪽이 모양은 똑같은데 독성을 나타낸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모르는 뭐 암으로 진화된다든지 다른 질병으로 전이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쌍미화합물은 우리가 합성한 아스파탐 같은 소주의 감미로 사용하는 이런 것도 단맛이 있는 부분만 넣어야 되는데 쓴맛이 나타나는 반쪽이 나타나요. 약으로 우리가 신약을 개발할 때 이런 D폼이 나쁜 쪽에 독성이 있는 부분이 들어가면 물론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100% 다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섞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페니실린도 하여튼 합성을 했더니 한쪽은 독성이 있고 한쪽은 약효가 있는 부분이 있다. 모든 약들이 합성화학된 약들은 다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쌍중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 키랄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영수 박사가 쓴 책을 보면은 위험한 서양의학 여기 나오나요? 나중에 또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약화사고가 합성된 화학약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연으로 된 건강기능식품으로 약을 먹기 전에 우리가 개선시킨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자, 우리가 이제 FDA 허가를 받았냐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슈퍼벤티를 FDA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미국의 FDA. 필요 없죠. 우리나라 약을 미국 FDA 허가 받아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하면 FDA 허가 받았냐고 물어보는데 미국에는 FDA가 있고요. 한국에는 뭐가 있어요? KDFA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옛날에 식약청이라고 해서 이제 그게 승격돼서 시약처, 고창에 있는 이런 데들의 허가는 의약품에 대한 허가가 주로 없고요. 화장품이라든지 식품은 사후에 신고제로 하는 게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기능성, 미백과 주름은 사전에 허가를 받게 돼 있지만 나머지 품목들은 다 신고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건강식품도 우리나라에서는 37개 분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뭐 비타민 B군 조합, 뭐 알로에베라군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분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를 지정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원료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원료 사용하지 못하는 원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